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뻔뻔한 사람들, 집요하게 돈으로 엮으려는 사람들, 단호하게 차단한 여자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배하는 41살 여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똘똘 뭉쳐 자멸해가는 것을 모르는 캥거루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이혼한 지금 저는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머리처럼 서로에게 매달려 물어뜯는 남편 가족들로부터 벗어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거 자꾸 꿈을 대지 말고 얼른 도배지 가져와요. 알았어. 아빠는 엄마의 타박에도 여유 있게 움직이시며 저에게 윙크를 하셨어요. 저는 아빠 대신 풀 먹는 도배지를 들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아빠는 키 작은 엄마가 붙이시기 힘든 천장 부분의 도배지를 마무리하고 엄마는 밑에 부분을 들뜨지 않게 정리하고 저 역시 한 번 더 도구를 써서 벽지가 편편해지게 눌렀습니다. 오늘만 해도 두 집의 도배를 다 마치고 나니 오후해가 길게 그림자를 내리며 떨어지고 있었죠. 엄마 아빠가 하시던 도배를 같이 거둔 것도 벌써 10수년. 이젠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할 만큼 든든한 한 팀이 되었죠. 일을 모두 마치고 밖으로 나온 우리는 날이 더우니 맥주 한잔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술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며 아빠에게 말씀하셨죠. 따님, 참 아직 결혼 안 했죠? 제가 따님 나이에 딱 맞는 건실한 총각을 하나 아는데 소개팅 좀 추선해 볼까요? 그 말에 엄마 귀가 솔깃한 모양이었어요. 그게 누군데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앞에 보이는 상가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나이대도 딱 맞고 이젠 결혼 정년기도 넘은 나이니 더 미루지 말고 인연 하나 이어보자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동네분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는 고만고만한 연애를 하고 이 정도면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아파트도 반반씩 공동명의로 매입했고 남편이 운영 중인 가게는 세금 절세 문제로 그것 또한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 점을 기특하게 여겨 인테리어 비용으로 아빠가 1억을 지원해 주셨고 운영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죠. 게다가 좀 더 큰 매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사계절에 걸친 연애 당시 남편은 자상하고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게 편하고 매력적이었어요. 30대 중반의 나이였던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 찾지 말고 가정을 꾸려보자는데 동의했죠. 그리고 아파트던 남편의 가게던 이 공동명의랑 5천만 원이 차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남 동료 외동딸인 저와는 달리 맏아들인 남편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어요. 신혼은 직장을 다니다가는 때려치우는 것인지 그 당시에는 무직이었고 남동생은 영업직을 하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예전에는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활발하게 일을 하시는 제 부모님과는 달리 일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노후 자금은 마련해 두셨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시댁에서는 도배사 일을 하는 제게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어떻게 도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여자 몸으로 힘든지는 아는지, 수입은 괜찮은지 등등 시시콜콜 물어오셨고 저는 부모님 일을 늘 보아와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도배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벌이도 괜찮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선택하게 됐어요. 남의 눈치 보는 일도 아니고 힘에 부치지만 않으면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만족하고 있어요. 엄마 도배사 수입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 언니 잘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신우는 이후 잘 부탁한다며 고개를 까딱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좀 당돌하게 보였지만 처음부터 밉게 보지는 않으려 했죠. 어머 잘됐다 얘. 우리 이번에 장판이랑 도배랑 다시 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맡아주면 되겠네. 그치? 저는 얼떨결에 네네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죠. 가족 간에 얼마든지 해줄 수야 있는 일이지만 처음 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생활은 어느 정도 평온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각자 일이 바빠서 알콩달콩 깨소금 솔솔 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시간 나는 대로 서로를 챙기면서 지냈어요.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떡하니 제 집 거실에 앉아있는 황당무계한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요. 아니, 어머니가 여기 어떻게? 아니, 내가 뭐 못 올 때를 왔니? 아들이 비밀번호 알려주길래 그거 누르고 들어왔다? 그래도 이건 좀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각자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요. 다음에는 이러시면 안 되세요.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단속했죠.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고 그래? 성격이 그리 까칠해서야 원. 내가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왔으니 여기 좀 앉아봐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러 오신 건지 가늠되지 않았죠. 갑자기 해도 넘기기 전에 집수리를 해야겠다며 집 장판이며 도배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늘어놓았어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시어머니의 처음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도리는 아닌 것 같았죠. 이왕지사 해드릴 거라면 흔쾌히 해드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님 댁이야 적은 비용으로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눈이 놀란 소눈보다 더 커지면서 가족 간에 무슨 비용을 얘기하느냐 정말 섭섭하다며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게다가 일반 벽지 말고 이왕이면 실크 벽지로 해달라고 말끝에 덧붙이셨죠. 저리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는 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났습니다. 34평 아파트 전체 도배를 하자면 벽지 가격도 꽤 드는 데다가 우리 식구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온종일 매달려야 끝나는 일이거든요. 어머님 생각이야 이왕 하는 일 해주면 어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비용이며 품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친정이잖아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순 없고 부모님과 상의 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결정하면 될 일이지 그게 뭐 필요하냐며 구시렁대셨죠. 순간 짜증이 몰려왔어요. 말로만 듣던 막가파 시어머니인가 싶어서 속으로 걱정도 됐어요.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그러는 거니? 네가 후딱 결정하면 되는 걸. 나는 집에 가서 가구 좀 치워놓고 기다리마. 집을 떠나면서 시어머니께서 당연지사인 것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지만 웃는 얼굴로 내일 전화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전화 달라고 하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부모님께 시댁 도배 문제를 상의드렸죠.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걸 부탁하고 그러시냐? 처음부터 그러시면 어떡하라고. 시댁살이 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네. 당신은 뭐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다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도배하는 사돈 만났으니 싹 바꾸고 싶었나 보네. 뭐 서로 인상 쓰면서 살 것도 아니니 좋게 좋게 생각하자. 엄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아빠는 처음인데 기분 좋게 해드리자고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몇 주 뒤 시댁 아파트 전체를 최고급 실크 벽지로 리모델링 해드렸죠. 도배 뒤 새집처럼 화사해진 것을 본 시댁 식구들은 만면에 웃음이 떠나질 않더군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이 돌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얘 여기 좀 봐라. 벽지가 좀 운 거 같지 않니? 다음에 이거 좀 다시 한번 해줘. 명령조 말투에 화가 났어요. 비록 티는 안 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기 부동산 영감이 도배 좀 해달라고 하더라. 나랑 친한 분이니 잘해줄 수 있지?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시아버지 체면 좀 살려달라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시더군요.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무료로 해달라는 황당무계한 요구도 뒤따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으나 더 이상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얘기했죠. 지금 일거리가 밀려있는 데다가 그렇지 않더라도 제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직업은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건 제 오산이었네요. 그 뒤로도 터무니없는 요구가 계속돼서 더 이상 도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다시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지인의 먼 친척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도배를 해달라고 했던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면 해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택도 없는 비용을 제시하니 더 이상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가격으론 해드릴 수가 없어요. 친정도 그렇고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크게 손해보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에 어른 체면을 살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타박만 들었습니다. 도배하는 며느리 돈 잘 버는 며느리라고 지인들에게 소개했는데 어쩜 그리 매정하냐고 하더라고요.
너만 해도 1억 이상 번다고 들었는데 독한 것이라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었죠. 네, 저 많이 벌어요.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해서 번 돈이에요. 여자가 도배한다고 사람들이 곁눈질하는 거 다 인내하며 버는 돈이고요. 남들 공짜로 해주려고 아둥바둥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흘기셨죠. 조그맣게 저 들으라는 양 중얼거렸던 말이 아직도 제 뇌리에 기억이 나고요. 아유, 독한 것, 아유. 도배는 그저 애교였습니다. 한 달 뒤쯤 신우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1년 전부터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다네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잘 됐다 축하한다고 대꾸했죠. 그러면서 결혼 선물 해주겠다고 뭘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론은 다른 것이었네요. 자신이 현재 무일푼이니 혼수자금 마련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아가씨, 어쩜 그런 얘기를 그리 당당하게 해요? 이 집 딱 저랑 오빠랑 반반 부담한 거 알고 있죠? 결혼식 비용도 집 마련 자금도 혼수도 신혼여행비도 정확하게 반반 계산해서 부담했어요. 아가씨도 그 나이 됐으면 저한테 손 벌릴 게 아니라 직접 결혼자금 마련해 뒀어야죠. 이거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일푼 신우의 요청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신우가 싹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비굴했던 좀 전의 표정과는 달리 저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언니는 어쩜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이라면 생각해보겠다는 정도 얘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오빠랑 결혼했으면 가족도 책임져야지. 돈 잘 번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이게 다 뭐야. 그 소중한 돈 싸들고 잘 먹고 잘 살아봐요 어때. 신우가 쿵쾅거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걸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죠. 저는 그 뒤에 소금이라도 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가게 문을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마침 저 혼자 있을 때였죠. 네가 푼돈 깨나 있다고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냐? 버르장머리라고는 밥 말아먹었냐? 신우면 네 가족인데 혼수 비용 한 푼 안 내놓으려고 아끼는 거냐? 그깟 돈이 그리 중요해? 저는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어머니, 저도 반반 결혼했고요. 아가씨도 이젠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나이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무례하네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무례한 말을 마구 내뱉었어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말씀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뒤이어 들어온 아빠도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 나가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죠. 저한테 거품 물고 버럭버럭 하시던 시어머니는 찍소리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답이 없는 시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엄마는 문을 쾅 닫으시고는 분을 삭히시느라 한동안 아무 말씀 못하셨어요. 저는 괜스레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모님께 이런 모습을 보인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 한숨을 쉬시며 도대체 이번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혀를 차시며 앞날이 걱정이라셨죠. 아빠는 신중하게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걱정스런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경우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후 어떤 요구를 해와도 절대 들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저는 그날 저녁 술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 술집으로 들어가면서 후다닥 가게를 빠져나가는 신우를 발견하고는 뒤쫓아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재빨리 달아나더군요. 남편에게 혼수 비용을 부탁했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얼른 술집으로 되돌아갔죠. 남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동생 혼수 비용을 대주는 게 오빠로서의 도리라는 개풀 뜯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 큰 동생이라면 스스로 그 비용을 감당해야지 왜 오빠가 그 돈을 다 대줘야 하느냐고 반박했죠.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쉬면서 신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더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빈털터리로 결혼시키면 이후 결혼 생활이 뻔하다며 동생이 기죽어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고 말했어요. 얼마를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무리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남편의 완고함에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삭혔죠. 새벽녘에 남편이 돌아와서 침대에 눕더라고요.
그리고선 씻고 들어오는 절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전 속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도운 돈 시댁시댁거리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자가 도배일을 한다고 무시하고 괄시했어도 다 참았어요. 하물며 그렇게 번 돈을 시댁 지원해 주려고 독하게 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700 정도 벌고 자기가 그 이상 버는데 좀만 지원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정 안 되면 이자라도 조금 붙여서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말이라고 해? 이리저리 지원 다 해주면 우린 대체 왜 사는 건데? 우리도 미래라는 희망을 가져야 할 거 아냐.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난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돈 많이 벌잖아. 근데 왜 맨날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뒤 시아버지 생일날 외식 후 시댁에 함께 갔는데 아버님이 남편만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거하게 생일상 차려놓고 촛불을 불기 직전인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심상치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방에서 나온 남편 얼굴이 편치 않더군요. 반면 시아버지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남편과 시아버지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웠어요. 생일상은 정말 화려하더군요. 생일상에는 킹크랩까지 올려져 있었죠. 와, 킹크랩을 보니 오랜만에 입맛이 돋네요. 너 그동안 입덧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오늘 킹크랩 실컷 먹어라. 네 오빠가 일부러 수산물 시장 가서 사왔어. 어허, 내 생일이긴 하지만 우리 딸내미가 상황도 상황이니 잘 먹어야지. 커다란 킹크랩이 2마리가 올려진 생일상. 그간 경험으로 봐서는 이 집은 그리 돈은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돈 쓰는 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귀갓길에 남편에게 아까이를 물으니 별일 아니라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촉이 왔죠. 다음날 남편이 나간 뒤 샅샅이 서랍을 뒤졌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갑갑하더군요. 도대체 내 결혼 생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회의감이 잠깐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 수입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자산이나 대출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는지를 고민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더라고요. 한 주 뒤 남편 가게에 들렀는데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이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뜻 그 밑에 작은 금고가 눈에 띄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고를 열었죠. 그게 바로 보물창고였습니다. 아니, 보물창고가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였죠. 가장 위에 있는 대출 서류는 불과 한 주 전에 4천만 원을 받은 것이더군요. 시아버지 얼굴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생신잔치에서 남편을 따로 부른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카드 고지서 여러 개의 통장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어요. 그달 결제 금액이 무려 1,000만 원이었습니다. 놀라 까무러칠 뻔했죠. 도대체 이 많은 금액을 다 어디에 썼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죠. 술집 재료를 산 것부터 자질구레하게 옷을 산 것까지 차곡차곡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죠. 여성 브랜드도 있어서 처음에는 바람을 의심하기도 했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 옷 브랜드가 임산부용이라서 신우 것을 사준 거였다는 걸 알게 됐죠. 신우 임산부용 옷까지 남편이 모두 사주는 것인가 싶어서 참 껄끄러웠어요. 그 다음은 더 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깬 거였죠. 적금 통장을 해지한 날짜를 보니 신우가 저에게 찾아왔던 즈음이었어요. 결국 신우에게 혼수자금으로 건넨 거겠죠. 한숨이 저절로 났죠. 그 다음 입출금 통장을 확인하고는 더욱 놀랐어요. 다달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300만 원을 보냈던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죠. 더더욱 놀란 것은 통장 잔고도 그다지 남아있지 않았더라고요.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걱정만 됐습니다. 그동안 돈 관리를 따로 해왔던 터라 모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게에 돌아온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앞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 좀 해봐. 뭐가 뭐야, 다 봤잖아.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하기까지 하더군요. 내가 생각한 게 다 맞아? 이건 시아버지한테 드린 돈, 이건 시댁 생활비, 이건 신호 혼수자금? 통장 잔고도 바닥이던데 나한테 돈 관리 따로 하자는 게 다 이것 때문이었어? 뭐가 어때서? 내 가족 생활비 드리는 거 너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해?
너 내가 생활비 안 줘도 될 만큼 잘 벌잖아. 내 돈 쓰려고 나랑 결혼했어? 너야말로 정말 어이없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딱 그렇더라고요. 새삼 남편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연애할 때 보였던 그의 모습은 다 아바타였을까요? 제가 얼굴을 찡그리며 이럴 거면 모든 돈 관리를 다 나한테 맡기라고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이후 어떡할 생각이냐고요. 돈 관리가 엉망이라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다 시댁에 들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느냐고요. 3, 4년 뒤 아이 낳기로 했으면서 그땐 어떡할 거냐고요. 남편은 네가 잘 벌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빤히 남편 얼굴을 쳐다봤죠. 지금 수입이 모두 시댁에 들어가고 자꾸 빚만 질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요. 시댁 생활비를 줄이고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혼을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꽤나 놀란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쉽게 꺼내느냐고 버럭 화를 냈죠. 아무리 내가 번다고 해도 이렇게 하다간 길거리에나 앉을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라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버는 사람은 둘인데 쓰는 사람이 5이면 어디 그거 버텨내겠느냐고요. 이게 말이나 돼? 각자 생활비 조율하고 살아왔고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너무하잖아. 우리 부부야. 아무리 공동생활비로 각기 지출하지만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다 퍼주고 또 당신 맘대로 다 퍼주고 이게 부부니? 제 얼굴이 심각해지는 것을 본 남편이 그때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갑자기 다급하게 매달리며 여러 가지 말을 주저리 늘어놓았어요. 1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남편과 가족의 역사였죠. 어린 시절 꽤 잘 살았던 가세가 기울어진 것은 대학교 때라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자신이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답니다. 그 뒤 막노동부터 공장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요. 그 뒤 아버지는 일을 할 의욕을 못 내셔서 지금까지 자신이 내내 생활비를 부담해 왔답니다. 지금 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적다고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생활비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더군요. 그래서 시동생도 일하고 있는데 왜 같이 생활비를 내지 않느냐고 물었죠. 그냥 한숨을 쉬더군요.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도 못 보내고 불쌍한 애라고요. 저는 뭐가 불쌍하냐고 나 역시 대학을 안 갔다고 했죠. 그러자 너는 대학 대신 도배일을 선택했고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질 않더군요. 그래서 신우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준 것도 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임신까지 한 여동생을 어떻게 모른 척 하느냐고요. 혼자 커서 이기적인 것 아니냐는 거였죠. 그러면서 부르르 떨면서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지난번에 자기 여동생 모른 체하고 매정하게 내쫓은 것도 그냥 뒀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요. 자기 식구 얘기만 나오면 성질을 내는 남편을 보니 한숨만 나더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더 이상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죠. 생활비도 100만 원으로 줄이고 시댁 식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안 그러면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다고 선언했죠. 남편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그게 한숨을 내쉬면서 마지못해 생활비 줄이는 부분은 가족회의를 열어서 얘기하겠다고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그나마 그 같은 노력을 해주겠다는 남편의 얘기에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 주 토요일 시댁에서 남편이 생활비를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순간 집안 분위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 네 짓이지? 우리 착한 아들을 뒤에서 조정한 게 너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린간. 시어머니가 대뜸 저를 저격하더군요. 뭐 제가 그러자고 한 거니 할 말은 없었습니다. 내 결혼자금 안 대주려고 난리칠 때부터 다 알아봤어. 언니는 도대체 왜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거야? 돈 좀 있어 보여서 그런 거야? 정말 못됐어. 정말 답이 없는 집안이더군요. 사지가 멀쩡한 성인 넷이 살면서 생활비는 따로 사는 맏아들이 내는 이상한 구조.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형적인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조그마한 소일거리도 하지 않으시는 시부모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지만 놀고 있는 신우나 돈을 벌면서도 생활비 한 푼 내놓지 않는 시동생. 이 집안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넷이서 왁왁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더군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뒤돌아선 순간 시아버지의 말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너네 이혼해라. 우리 집엔 너 같은 며느린 필요 없다. 가족 챙길 줄 모르는 못된 며느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 말에 발끈해 돌아서서 대답했죠. 이혼은 제가 결정해요. 선 넘으시네요. 저는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당신은 여기 더 있고 싶으면 나중에 와. 나 먼저 집에 가 있을게. 이따 집에서 봐. 저는 주저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 집에서는 저를 못된 며느리라고 공격했지만 저는 정신 나간 집안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생각해왔던 것보다 시댁 식구들이 더 무대포라는 걸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제안이나 말이 먹히지 않는 집안 분위기, 스스로 일하거나 자립할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 대신 돈 버는 사람들에게 매달려 먹고 살려고 하는 기생충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정말 걱정스럽더군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뒤 시댁 식구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지친 얼굴로 남편이 돌아왔어요. 궁금해하는 제 눈초리를 의식했는지 자꾸 머뭇거리더군요.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죠. 아무래도 생활비를 당장 줄이는 건 어렵겠어. 반발들이 너무 심해.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자 남편이 다시 버럭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냥 다 굶으라고 해? 제가 화가 나서 입을 꾹 다물었더니 남편 어조가 조금 부드럽게 변했어요. 지금 당장 3분의 1이나 줄이는 건 무리라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내 말대로 시댁 생활비를 줄이는 건 맞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당장 줄이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하더군요.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줄여나가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에 100만 원으로 줄이는 건 어떠냐고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시댁 입김에 질질 끌려다닐 사람이라는 걸요. 절대로 시댁의 돈지갑 노릇을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을 믿고 미래를 계속 이어나가도 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같은 표정이 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남편은 가게 일손이 부족하다며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어요. 남편이 집을 떠나고 나서도 제 마음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걱정과 불안감으로 혼란스러웠죠.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갑자기 집에 찾아온 저를 보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일이면 가게에서 볼 텐데 늦은 저녁 집에 찾아온 게 이상했을 겁니다. 왜 집에 안 있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은 얼른 과일이라도 깎아와 봐요. 아니요, 그냥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기도 해서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괜한 걱정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보통 일이 아니다, 큰일 났다고 통탄하셨죠. 그러자 아빠가 엄마 손을 지그시 잡으셨어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엄마 말을 중단시키는 아빠만의 표현 방식이었죠.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한동안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듯했어요. 네가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전에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화가 나서 재산 가압류를 해놨다고 그 남편이 씩씩거리던 게 생각나는구나. 너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재산 가압류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내일 당장이라도 법무사를 찾아가서 가압류를 걸어두라는 충고를 했어요. 특히나 아파트를 반반 부담했는데 그거라도 지키시라고 했죠. 그러면 남편 혼자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요. 귀가 솔깃하는 제안이었지만 그리 탐탁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시원치가 않고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어요. 아빠가 한 제안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동생이 집에 와 있더군요. 남편과 부엌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부탁을 하려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겁이 덜컥 나더군요. 가족이 온 게 반가운 게 아니라 겁부터 나더니 이게 뭔가 싶었어요. 왜 왔나 궁금했어요. 현관 입구에서부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형, 나 지난주에 회사 다 때려쳤어. 왜 그날 괴롭히는 부장했지? 그렇게 일할 거면 당장 때려치라고 멍멍이 소리를 시전하더라고. 그런다고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냐. 이제 뭐 해 먹고 살려고. 그래서 오늘 형한테 온 거잖아. 나도 형 같은 술집 하나 차려보려고.
형 능력 되잖아. 나도 그런 거 하나 차려주라. 어? 휴, 정말 끝이 없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핑글핑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다고 애둘러 거절하자 이 집 가격도 꽤 나가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정말 뻔뻔하더군요. 분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 하면서도 또 그 얘기에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나중에는 결국 네가 원하는 자본금이 얼마냐, 집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식탁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들 옆에 얼굴을 들이밀자 깜짝 놀라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놀래? 내가 귀신이라도 돼? 무슨 말을 하고 있었길래 이리 놀라? 아니야. 그냥 뭐 이것저것.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온 거야? 남편은 어버버거렸고 시동생은 제 눈길을 피하더군요. 그래 니들 두고 보자. 내 돈 한 푼도 못 준다라는 의지가 몇 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법무사를 찾아가 집을 포함해 남편의 술집까지 모두 가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아파트 새로 이전한 남편의 가게예요. 저 몰래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시댁 사람들이라면 저 멍청한 남편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위인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이혼 결심을 굳혔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엄마가 찬을 가지고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들이닥쳤습니다. 시동생의 행동력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형과 함께 집담보 대출을 받으러 갔다 온 건지 씩씩거리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형수 어디 있어요? 오라, 거기 숨어 있으면 다야?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뭐 가압류를 내놔? 시동생은 나를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움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에 핏발이 선 게 무시무시했어요. 얼른 가압류 풀어. 안 풀면 그냥. 시동생은 저를 밀치더니 집안 물건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엄마가 저를 막으시며 마구 소리치셨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내 딸을 감히? 엄마의 고성에도 시동생은 움찔하는 기색 하나 없이 거실에 화병이며 액자며 모두 내동댕이 쳤어요. 엄마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동생이 경찰에 끌려갔고 저와 엄마 역시 동행했습니다. 엄마는 경찰차에서 내내 어이가 없다면서 정말 버르장머리 없다고 불을 뿜으셨죠. 시동생은 가해자로 저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더군요. 아무리 시댁 식구라고 해도 큰 의미에서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가해자가 되다뇨. 사건 조사를 하는 중에 남편이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생에서 곧바로 다가서서 괜찮느냐고 묻고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더군요. 그러면서 경찰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 동생은 착한 애라고 무슨 오해가 있는 거라고 통 사정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투명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저런 인간을 믿고 결혼을 했다니요. 그걸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섰습니다. 아니 김서방,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친동생만 눈에 보이고 자네 와이프는 눈에도 안 보이나? 저 옆편네가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는지 장모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동생 가게 차려줄까봐 집이며 가게며 싹 다 가압류 걸어둔 독한 여자 아닙니까? 정남이가 다 떨어지네요.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해서 싹 다 되돌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조서를 꾸미던 경찰이 남편을 쓱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던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는 남편은 얼른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 입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나올지 알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저 역시 남들 앞에서 싸우기는 싫어서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어쩔 거야. 저대로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장난해? 나한테 뭘 바래?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형수를 치겠다고 나오는 동생을 지금 두둔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남편은 당장 동생 풀려나게 하라고 안 그러면 자기도 무슨 짓을 할 줄 모르겠다고 아예 대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 저 역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도대체 나랑 왜 결혼했는지 돈 좀 벌 것 같아서 나랑 결혼했는지 물었죠. 그 순간 남편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그런 거 같은데 당신 하자는 대로 돈 다 퍼줄 줄 알았니? 내가 바보니?
내 말에 남편이 화가 났는지 주먹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벽을 쿵 치더라고요. 성격도 고역하고 성질머리도 안 좋다는 걸 새삼 깨닫고 나니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얼굴 마주하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제 짐 싸서 친정 갈 거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내줄 테니 사인하고 그게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 남편은 자기야말로 이혼하고 싶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행동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온 가족이 가게로 몰려오는 저력을 보여주더군요. 우리 집안 다 발칵 뒤집어 놓고 여기 숨어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냐? 어디서 잡것이 나타나서 우리 아들 재산을 다 묶어놔? 거기다 내 아들 고소하려고? 그러고도 네가 발 뻗고 잘 줄 알았냐? 시아버지도 신호도 저한테 달려들 듯이 다가와서는 가게 안에 도배지며 물건들을 마구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들어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네. 내가 가압류하라고 시켰어.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막대 먹은 집안인 줄 모르고 결혼시킨 내가 다 후회스럽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다 잡아가라고 할 테니 어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생 난리를 부리던 시댁 식구들이 기가 질린 듯이 놀라서 조용해지더라고요. 나 역시 더 이상 물러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시동생을 폭력으로 고소해 줄 테니 알아서들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꼬리를 내리고 우우 몰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신 아빠가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자네는 이대로 이혼할 건가? 시댁 식구들 돈 지갑 노릇을 계속할 건가? 아니면 마음 싹 고쳐먹고 우리 애랑 제대로 살 건가? 얼른 양단 간의 결단을 내리게. 나도 이젠 그냥 두고 보지만 않겠네. 아빠는 한 번만 더 식구들이 때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면 모두 고소할 것이라고 굳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빠 눈치를 살살 보다가 자신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무릎을 꿇더군요. 제발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잘하겠다고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차더군요. 그러나 언제까지 친정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돌아가지 말라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했지만 그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잘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시커먼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보면 볼수록 역겨운 인간이더군요. 필요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쓰는 이중적인 인간이라는 걸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잘난 척 큰 소리치다가 불리해질 때는 친절하고 자상한 사람인 척하는 교묘한 인간.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 저로서는 알다가도 모를 인간이라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어요. 이혼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집에 있는 시간들이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역시나 벌어질 사건은 벌어지더군요. 괴상한 가족들과 얽히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집에 간 다음날 집안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물고기밥을 주고 돌아서니 화분의 화초들이 시들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려다가 화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알고 보니 그건 가정용 소형 도청장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왜 여기에 설치했을까? 시댁 식구들 중 한 명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에도 정말 떨리고 두렵더군요. 저는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경찰이더군요. 경찰은 여러 조사를 해봐야 하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몰카 설치범을 찾기도 전에 잦은 납세하듯 시동생이 그날 밤 비밀번호를 누르곤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몰카 범인이 시동생이라는 걸 직감했죠. 제가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놀랬던 표정을 감추고는 갑자기 누물누물 웃으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어이, 형수님 아니신가? 집에 계실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마음 바꿔서 형님이랑 이젠 잘해보시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들 상대하려면 그리 쉽지 않으실 텐데. 건들거리며 다가오는 폼이 마치 건달 같았습니다. 여긴 왜 왔어요? 비밀번호도 다 아시네?
얼른 집에 돌아가세요. 바로 비번 바꿀 테니 다시 여기 올 생각 마시고요. 그 말에 화가 났는지 시동생이 발끈하더군요. 형 집인데 비번을 아는 게 무슨 잘못이냐. 동생이 형 집도 자유롭게 못 드나드냐면서 성질을 부렸습니다. 도저히 그냥 참을 수는 없더군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죠. 경찰이라는 소리에 화가 났는지 시동생이 마구 발을 구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죠. 시동생이 눈을 부라리면서 저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휴대폰으로 경찰서를 누른 순간 제 전화기를 뺏으려는 시동생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시동생은 막말을 내뱉으며 저를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전화기를 달라고 소리쳤고 시동생이 저를 밀치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저절로 악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맞으셨어요? 저는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제 휴대전화가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저도 시동생도 화들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피자집입니다. 아까 피자 배달시키셔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전화드린 거예요. 시동생이 진짜 피자를 시켰느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렇다고 대답했죠. 시동생이 의심을 모두 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전화기 안의 목소리가 페퍼로니 피자 시키셨다고 곧 도착할 거라고 말하니 안심하는 표정이 됐습니다. 형수님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쇼. 그러다가 큰 코 다칠 테니. 그러면서 건들거리며 나가려고 문을 연 순간 문 밖에서 기다렸던 경찰 2명이 시동생을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동생이 도망갈까봐 경찰이 피자집에서 전화를 받은 것처럼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라고는 생전 와보지도 못했는데 며칠 새에 벌써 2번이나 오다뇨. 제 소식을 들은 엄마와 아빠가 경찰서를 급히 찾아오셨어요. 그 뒤 남편도 경찰서로 왔더군요. 저는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그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똑같더군요. 지난번과 비슷하게 동생 편을 드는 모습. 동생을 위해서는 경찰에게 빌고 사정을 하는 남자가 자기 아내는 괜찮은지는 돌아보지 않는 남편. 솔직히 죽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또 자기 동생을 용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죠. 남편은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했습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 분을 못 참고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요. 저는 그저 법대로 하겠다고 조용히 대답했죠. 기세등등하던 남편이 갑자기 넙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요. 불쌍한 자기 동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빨간 줄을 그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요. 눈치 없는 시댁 식구들이 경찰서까지 몰려왔습니다. 저를 본 시아버지가 부르르 떨면서 저를 한 대 치고 싶다는 듯이 이를 악물더군요. 너 같은 잡것이 설칠 때마다 이렇게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아유, 우리 집안 말아먹은 못된 인간.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비켜. 저는 헛웃음만 나왔죠. 정말 이상한 무리들이었어요. 그걸 본 우리 엄마가 다가와서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딸한테 이런 짓 하면 너희들 그냥 다 가만 안 둘 거야. 다 고소당하고 싶어? 고소 소리를 들은 시댁 식구들은 찔끔하더니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모두 들어가고 나서 엄마가 얼른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고 얘기하셨죠. 굳이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이혼 결심을 굳게 했고 증거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니까요. 게다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맘 편히 이혼해주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죠.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수건의 고소를 함께 진행했기 때문이죠. 그때도 남편은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려고 기를 쓰더군요. 자기 가족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저를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너한테 잘못한 거 나도 잘 알아. 그 점은 정말 미안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제발 우리 식구들 고소한 거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꿈도 꾸지 마. 자꾸 귀찮게 하면 접근 금지 신청해줄게. 아무리 설득하고 매달려도 제가 꼼짝도 안 하니 남편은 본성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너 같은 거랑 결혼한 내가 정말 멍청이다. 나도 다시는 너한테 안 매달려. 그런데도 남편은 다음 날이면 또 와서 매달리고 그 다음 날은 협박하는 것을 번갈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죠. 남편이 사라지자 이젠 다른 사람들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나타나 협박을 하는가 하면 다음 날은 신우가 방문해서 매달렸죠.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뻔뻔한 만큼 즐기기도 한 가족들이더군요. 저는 결국 그 가족들 전체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잠시 평화가 찾아오기도 했죠. 그렇지만 재판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형수를 협박하고 밀치고 뺨을 때린 게 맞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던 엄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조금도 놀랍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들의 실체를 직접 봐왔으니까요. 그들은 재판 내내 몸부림을 치더군요.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가증스러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찐 모습은 정말 추악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싸면서 죄를 덮으려고 급급하더군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죄는 결국 모두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러나 그 과정은 그리 짧지는 않았습니다. 무려 2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1차 패소 판결에 불복해 그들은 항소를 냈고 그 뒤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동일했어요. 아무리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해도 자신들이 지은 잘못을 모두 가릴 수는 없기 때문이었죠. 저 역시 승소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증인들을 세우느라 그리 쉽지는 않았죠. 예기치 않은 반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친정부모님을 맞고소했던 것이죠. 고소장을 보는 순간 저는 그저 코웃음만 나더군요. 그렇지만 여러 재판에 얽혀 새로운 재판이 곁들여지면서 거의 2년간 거기에 매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루한 재판 과정에 심신이 모두 지칠 정도였어요. 오로지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힘든 시간들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시는 부모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죄스럽던죠. 저 때문에 내내 재판에 끌려다니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말이 어딨니? 네가 그런 것도 아닌데. 너야말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나 아빠나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딸이 마음의 상처가 클까봐 그게 걱정이야. 이 일은 결코 네 잘못이 아니니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부모님이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죄스러움을 깨끗이 씻고 오로지 재판에 열중하게 되었죠. 남편이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이중인격 같은 원래 모습 그대로를 어김없이 보여줬죠.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걸 깨닫게 된 그는 내내 제게 매달렸습니다. 접근 금지가 풀렸을 때는 어김없이 제 앞에 나타나서 왕소금을 팍팍 뿌려주곤 했죠. 그럼에도 참으로 즐기더군요. 이혼 소송도 취소하고 식구들 소송도 취하해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더라고요.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떻게 나나 우리 가족 전부 고소할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린 가족이었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다고요? 한 번도 가족이라고 느낄 수 없게 만든 건 그들 아니었나요? 저를 그저 자신들의 지갑으로 이용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서슴없이 막말을 하고 손찌검을 한 것도 그들이었으니까요. 너는 이럴 때만 가족이지? 난 제발 그 가족에서 빼주라. 그 말만 들어도 토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그 못난 얼굴만 봐도 구역질 나니까. 남편 덕분에 서로 매달리는 고질적인 가족들만 보면 정말 숨막힐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평생 돈지갑 노릇이나 하고 날건달로 지내라고 팩폭을 날려줬죠.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작자는 자존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딱 자신들이 지은 만큼 벌을 받은 거죠. 이혼 소송 역시 제가 이겼습니다. 엄청난 액수는 아니지만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반반씩 처분해서 받을 수 있었고 남편 가게를 처분해서 얻은 비용, 즉 권리금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형사로 시동생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랜 재판 이후 승소 판결을 받으니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생각보다 그 시간들이 꽤 힘들었나 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고깃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사드렸네요. 축하의 의미로 그날은 맥주 대신 꽤 값이 나가는 와인을 따기도 했습니다. 달콤 쌉쌀한 맛이 나더군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승소한 것처럼요.
또 하나의 좋은 가족이 될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악연으로 끝났으니까요. 이혼과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저는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남편 그리고 시댁과의 악연을 정리하니 정말 살맛 나더라고요. 저를 둘러쌌던 감옥 같은 울타리에서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시궁창에 한번 지독하게 발 담근 뒤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나니 오히려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세상은 악인들이 죗값을 치르는 그래도 좋은 곳이더라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요. 저는 재판 이후 그들에 대한 관심을 모두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이 있다 보니 그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게를 정리하고 시댁 식구들도 집을 모두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창피해서라도 어떻게 여기서 더 살 수 있었겠어요. 제 가게는 아무 타격 없이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작업을 마친 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날에는 간혹 술잔을 기울이고 있어요. 힘든 일을 함께 겪어서인지 저를 한없이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인 동시에 의리 깊은 동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해. 우리 딸 외롭지 않게. 아이고, 알았어. 그래서 요즘 운동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제 수호천사로 거듭나시려나 봅니다. 40이 넘은 딸이라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어느 정도는 베풀고 살 의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무가내로 양심도 없이 돈돈거리는 사람들에겐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댁이라도 부부라도 최소한의 도리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제 인생을 저만 바라보고 사는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단호히 끊어냈습니다. 과감하게 악연을 모두 정리하고 더 행복해진 요즘 큰 교훈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되지 않을 인연에 구질구질하게 매달려 눈물 콧물 다 짜내는 분들에게 모두 다 털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